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창업의 개념, 창업의 목적, 창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모두 항상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죠? 본 강의 및 강의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현 교과서 출판사인 주삼양미디어의 저작물 및 전자출판물을 참고하였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화면에 보이는 글을 잘 읽어보고 숙지하여 꼭 학교 수업을 위한 본 저작물을 다른 공간에서 공유 또는 복제, 편집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요성, 두 번째, 일반적인 창업 방법의 종류, 마지막 세 번째, 일반적인 창업 방법의 종류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인 창업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전 다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 중 몇 퍼센트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99%가 중소기업이라고 했었는데요. 2차 시에 학습 관련 영상을 시청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회사 이름들 보이나요? 한글과 컴퓨터, 크림피아, 쿠구, 설빙, 상하목장,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하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중소기업이었다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떤 범위로 중소기업, 또 어떻게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었는지, 대기업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부터 배워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교과서 15페이지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교과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 15페이지를 펼치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강의를 일시 중지하고 교과서를 펼친 뒤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잠시 중소기업의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면 중소기업은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만큼 작은 기업이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인데요. 교과서 15페이지 2번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첫 번째 줄,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그러면 어떠한 상한 기준과 어떠한 업종별 규모 기준인지 살펴보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한 기준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둘째, 업종별 규모 기준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더불어 중소기업의 판단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3년 평균 매출액은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러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용한다.
어떠한 업종별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다시 살펴보면 페이지 15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업종에 따라 1,500, 1,800, 600, 400억 원 이하의 5개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한 개 더 살펴보면 맨 밑에 화면에 비춰지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 내용은 교과서 15페이지 맨 오른쪽 중소기업 제외 조건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바로 살펴보면 6개의 제조업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기장비, 의복, 펄프, 종이 등은 1,500억 원. 그리고 12개 제조업, 자동차, 화학, 금속 가공 등은 1,000억 원. 6개 제조업, 음료, 인쇄, 복제기 등은 그리고 운수업, 하수처리, 환경보건업 등은 800억 원. 그리고 5개 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600억 원. 마지막으로 4개 서비스업은 400억 원 정도의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업종에 따른 기준에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으로 더 알아보면 자산 총액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총액 5천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까요? 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 총액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예전에는 근로자 수, 자기자본, 그리고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가 되면서 그 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해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은 폐지되었고 단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한 기준인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000명 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중소기업의 범위는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함께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혹시 더 우수한 중소기업이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으로 불리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수 중소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자료에서 1인당 매출액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을 우수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여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노동부가 근로여건 등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의 정보는 추가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도 있는데요. 강소기업은 법은 지키려고 하고 출중한 역량과 책임감을 가진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앞서 생각열기에서 보았듯이 생각보다 중소기업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선배들이 취업한 기업, 즉 취업부 앞에 붙어져 있던 거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 중 약 99%가 중소기업인데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들이 밑거름으로 받쳐주어야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 등에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 같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과서를 보며 살펴봅시다.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면 3번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줄 모두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모두 보이시죠? 이어서 읽어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종업원수의 88%를 차지할 만큼 국민 경제상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두 번째 달라,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은 줄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영,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과 기업 간의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이다. 모두 줄 치셨나요? 네, 이를 종합해보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영,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 기업 간의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오늘날 모두 찾으셨나요? 교과서 16페이지. 오늘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기술 개발 및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셨겠죠? 그럼 이제 다음인 3번 17페이지 일반적인 창업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면 일반적인 창업의 방법에는 새로운 기업 창업, 공동투자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새로운 기업 창업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먼저 교과서 17페이지 1번 새로운 기업 창업 옆에 개인 창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과서의 그 내용을 지워주시고 신규 창업이라고 필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필기하셨나요? 그러면 바로 밑에 개인 창업은 창업가가 시장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인 창업도 신규 창업으로 바꿔주세요. 이어서 읽어보면 이러한 신규 창업은 창업가가 시장조사, 인테리어 및 회사명, 컨설팅, 홍보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 창업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 또한 교과서 새로운 기업 창업 옆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읽은 새로운 기업 창업에 대한 개념도 줄쳐주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하셨나요? 새로운 기업 창업은, 즉 신규 창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창업자 자신에 의해 모든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창업자 스스로가 꼭 성공하게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방법이 주는 장점과 단점은 교과서 17페이지를 보면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자에게 유리하며 그리고 독자적인 경영과 홍보 전략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새롭게 창업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또 고객의 요구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끔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사업에 비해 높다. 이유는 가맹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지만 자기가 새로이 창업하는 것은 수수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 또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노하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실패할 위험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동투자 창업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투자 창업은 교과서 17페이지를 보면 모두 줄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투자 창업이란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형화 매장으로 창업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자본을 형성하여 창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동투자 창업이란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자본을 모아 대규모 매장을 열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에 투자를 하고 매달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데요. 이같이 공동창업은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투자 개념의 형식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창업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혼자 창업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본이 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혼자 창업할 때에는 1억 원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의 매장을 물색해야 되지만 공동창업의 경우에는 10명이 함께 자금을 모아 10억 원짜리 중대형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투자로 10억 원짜리의 매장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액을 가진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 한 점포에 투자한 후 직접 매장 운영에 참여하거나 본사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매월 투자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투자 창업의 장단점으로는 교과서 17페이지를 보면 먼저 장점으로는 안정감과 주인의식의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대형 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고 좋은 상권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투자로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창업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 다음에 투자금의 운영 방안이나 기타 제반사항, 수익금의 분배 등에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 같이 해서 불리한 점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다음 세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가기 전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하여 학습을 하기 전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을 직접 올리다 보면 학습 영상을 20분 정도밖에 올리지를 못하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일반적인 창업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신규 창업, 두 번째, 공동투자 창업까지만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인 프랜차이즈 창업부터는 다음 창업 일반 4차 시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뒤에 이어지는 형성평가나 학습 관련 활동들을 꼭 수행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와 필기도구 꼭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